똥밭을 산 바보 며느리. 그 여인의 손이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까만 흙이었습니다. 축축하고 비릿하고 똥내가 코끝을 찌르는 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흙을 코에 가져다 대고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가 드러나도록, 어깨가 들썩이도록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전연이 끝내 미쳤어. 뒤에서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지만 그 여인은 듣지 못한 듯, 아니,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 흙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대체 이 여인은 누구이며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줄기가 경풍처럼 둘러선 어느 고을의 일이었습니다. 그 고을 남쪽 끝자락에 오씨네 집안이라고, 그리 크지는 않으나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중농 집안이 있었습니다. 논 서너 마지기에 밭 두어 떼기, 소 한 마리에 닭 대여섯 마리, 부자라 하기엔 모자라고 가난하다 하기엔 아쉬운 그저 그런 살림이었지요. 이 집안의 안주인은 오씨 대주의 어머니 박씨 마님이었습니다. 나이 55, 눈매가 날카롭고 목소리가 우렁차. 마을 어디서든 그 목소리가 들리면 닭도 울음을 멈추고 개도 꼬리를 내렸습니다. 박씨 마님에게는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큰아들 오달호, 작은아들 오달수. 큰아들 다로는 체격이 크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소값을 깎는데 도가 텄고 이웃논에 물꼬를 먼저 트는데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 큰아들에게 시집온 큰며느리가 갑순이었습니다. 갑순은 올해 28, 입이 빠르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시어머니 각시 나님의 비위를 맞추는데 마을에서 따라올 자가 없었지요. 박씨마님이 기침을 한 번 하면 갑수는 이미 대추차를 올리고 있었고, 박씨마님이 눈살을 찌푸리면 갑수는 이미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우리 큰며느리는 내 손발이야. 박씨마님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는 반드시 이런 말이 따라 붙었지요. 작은 놈은 대체 누굴 닮아서 저리 미련한지. 작은 아들 달수는 형과 달랐습니다. 말이 적고 손이 느리고 장터에 보내면 배추 한 단에도 흥정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따뜻한 사내였습니다. 길에 쓰러진 노인을 업어다 주고 이웃집 소가 도랑에 빠지면 밤새 끌어올려 주고, 그러고도 별일 아닌데요 하고 돌아서는 그런 사내였지요. 그 작은 아들 달수에게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연희, 올해 19,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왔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삭바느질로 키웠다 했습니다. 혼례날 연희가 가마에서 내렸을 때 나당에 모인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 며느리 좀 봐. 고개도 제대로 못 드네. 인사를 시켜도 입을 못 여는 게. 혹시 말을 못하는 건 아뇨?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나님이 팔짱을 끼고 연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봐라. 연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둥근 얼굴에 눈이 크고 골이 붉은 것이 어여쁘장했으나 눈빛이 멍했습니다. 초점이 없는 듯, 먼 산을 보는 듯,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듯. 박씨 마님의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이름이 뭐냐? 연이라 합니다. 뭘 할 줄 아느냐? 밥은 할 줄 아느냐? 조금요. 빨래는? 조금요. 바느질은? 조금요. 박씨마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조금, 조금밖에 할 줄 모르는 년이 어디서 굴러들어왔는지 큰며느리 갑순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킥킥 웃었습니다. 그날 밤 달수가 조심스럽게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긴장을 많이 했소? 어머니가 좀 무섭지요. 하지만 마음은 나쁜 분이 아니니 너무 걱정 마시오. 연희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달수가 연희에게서 들은 홀레날 밤의 전부였습니다. 시집 온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연희가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이슬에 젖은 흙이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연희는 마당 한쪽에 쪼그려 앉아 흙을 한 줌 집어 올렸습니다. 코에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비벼보고 혀끝에 살짝 대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뭐 하는 거요? 뒤에서 큰며느리 갑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가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손에 묻은 흙을 치마에 문질러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아무것도. 흙을 먹고 있었어? 진짜 바보가 따로 없네. 갑순이 혀를 찼습니다. 그 모습을 부엌 문틈으로 본 각시 나님이 이를 갈듯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흙을 핥고 앉았다니 집안 꼴이 뭐가 되려고. 그날부터 연희에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흙 먹는 바보. 하지만 연희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짐 보따리 깊숙한 곳, 저고리 안감 사이에 빼매어 숨긴 낡은 책 한 권. 표지가 닳아 글씨도 흐릿한 그 책은 외할아버지가 남긴 풍수 비결서였습니다. 연희의 외할아버지는 사람들이 유학산인이라 부르던 풍수사였습니다. 산의 생김새를 보면 물줄기가 보이고 흙의 빛깔을 보면 기운이 보이고 바람의 방향을 읽으면 혈이 보인다 하여 한때 고을 수령도 찾아왔던 이름난 풍수사였지요. 그러나 유학산인은 세상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미천한 놈이 풍수를 빙자하여 낭반가의 명당을 흔든다는 모함을 받아 관가에 끌려가 곤장을 맞았고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 유학산인은 어린 연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아, 이 책을 내게 주마. 하지만 기억해라. 여자가 풍수를 안다 하면 요물이라 불리고 화를 입느니라. 때가 올 때까지 바보처럼 살아라. 바보는 아무도 경계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야. 연희는 그때 겨우 9살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서 전해진 낡은 책의 무게는 따뜻하고 묵직했습니다. 그날부터 연희는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말을 느리게 했습니다. 대답을 늦게 했습니다. 눈빛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달빛이 창호지에 스며들면 이불 속에서 낡은 비결서를 꺼내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산의 형세를 읽는 법, 물의 흐름을 짚는 법, 흙의 빛깔과 냄새로 기운을 가늠하는 법, 바람이 머무는 곳, 바람이 빠지는 곳, 사람이 살 자리와 죽은 이가 쉴 자리, 열해를 그렇게 읽었습니다. 책이 닳아 글씨가 사라진 대목은 외할아버지가 생전에 읊어주신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연희의 머릿속에는 산이 있었고 물이 있었고 바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멍하니 먼 산을 올려다보는 연희의 눈이 실은 산줄기의 흐름을 읽고 있었다는 것을. 시집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연희는 새벽에 또 마당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마당이 아니라 집 뒤편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물 냄새. 연희의 눈이 떠졌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왼쪽 산줄기가 길게 뻗어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살짝 감아 도는 곳, 그 안쪽 두 줄기가 만나는 자리. 연희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혈이다. 그곳은 마을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소들이 똥을 누고 마을 사람들이 거름더미를 쌓아두는 곳, 이름도 없이 그저 똥밭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희가 시어머니 각시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뭐냐? 여쭐 것이 있습니다. 말해봐라. 연희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혼수로 가져온 돈 50냥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땅을 한 떼기 사고 싶습니다. 박씨 마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50냥? 내년이 50냥을 가지고 있었어?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것입니다. 그래. 어디 땅을 사겠다는 거냐?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을 남쪽 끝 똥밭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큰 며느리 갑순이 부엌에서 밥상을 들고 오다가 멈칫했습니다. 박씨 마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똥밭을 사고 싶습니다. 또 똥밭을? 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씨 마님의 손바닥이 연희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마당까지 울렸습니다. 미쳤어. 진짜로 미쳤어. 50냥을 가지고 똥밭을 사? 논을 사도 모자랄 돈으로 똥이 쌓인 밭을 사겠다고? 연희의 뺨이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 갑순이 밥상을 내려놓으며 뒤죽 웃었습니다. 어머님, 바보가 땅을 알면 소가 그를 읽겠지요. 똥밭에서 똥이나 퍼먹으라 하세요. 갑순의 그 말을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들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가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박씨 마님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작은 아들 달수가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어머니, 연희의 돈이니 연희 뜻대로 하게 해주시지요. 어차피 그 똥밭은 주인도 없는 땅이고 50냥이면
넉넉히 사고도 남을 겁니다. 넌 또 왜 마누라 편을 들어? 박씨 마님이 부직갱이를 들었습니다. 달수가 어깨를 움츠렸지만 눌러서지 않았습니다. 연희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바보짓이라 해도 연희의 바보짓이니 연희가 책임질 것 아닙니까? 박씨 마님은 한참을 노려보다가 부직갱이를 내던졌습니다. 좋다. 사라. 똥밭을 사서 똥농사를 지어라. 대신 한 푼이라도 손해가 나면 그날로 이 집에서 나간다. 알겠느냐? 감사합니다, 어머님. 연희가 이 말을 바닥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 절이 끝나고 고개를 들 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연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는 것을. 멍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단단하고 빛나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이었고 다시 고개를 숙인 연희의 눈은 여느 때처럼 흐릿했습니다. 50냥. 연희의 어머니 신씨가 20해 넘게 삭바느질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바늘에 찔려 손가락이 뒤틀리도록 한 땀 한 땀 꿰매어 모은 돈이었습니다. 연희를 시집 보내며 신씨가 딸의 손에 돈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연아, 이건 내 전 재산이다. 시집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쓰거라. 세상에 의지할 것은 결국 돈뿐이란다. 어머니, 울지 마라. 내 외할아버지가 내게 뭐라 하셨느냐. 때가 올 때까지 참으라 하셨지? 어미도 참았다. 너도 참아라. 신씨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혔지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돈 50냥을 들고 연희는 장터로 갔습니다. 마을 이장을 찾아가 똥밭의 소유를 확인하고 관아에 가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문서를 받아든 관아의 아전이 어이없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안악, 정말로 그 똥밭을 사겠소? 거기는 돌이 많고 물이 안 나와서 밭으로도 못 쓰는 땅인데. 예, 사겠습니다. 허참,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먼. 아전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오신의 작은 며느리가 똥밭을 샀대. 50냥을 주고 50냥이면 눈밭 맞이기는 살 텐데. 바보라더니 진짜 바보였구먼.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장터 어귀에서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큰며느리 갑수는 시어머니 각시 마님 옆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을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오신의 집안이 바보 며느리 때문에 웃음거리가 됐다고요. 박씨 마님이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뭐라 했느냐? 저 바보가 집안을 망친다 했지. 작은 놈도 작은 놈이야. 마누라 편만 들고 앉았으니. 갑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소박을 내시는 게 어떠실런지요. 박씨 마님이 말없이 갑순을 보았습니다. 갑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뒤로 연희의 시집살이는 더욱 모질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 쓸기, 소주 끓이기, 빨래, 밥 짓기, 저녁에는 다듬이질까지. 큰며느리 갑수는 자기 몫의 일까지 연희에게 떠넘기고 강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바보가 몸이라도 두지러내야 쓸모가 있지. 갑수는 그렇게 말하며 연희를 부려먹었습니다. 시어머니, 각시, 나님은 밥상에서도 연희를 구박했습니다. 찬이 짜다. 국이 싱겁다.
밥알이 설었다. 매일이 그러했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다만 밤이 되면 연희는 이불 속에서 낡은 비결서를 꺼내 달빛에 비추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몰래 집을 나서서 똥밭으로 갔습니다. 맨발로 흙을 밟고 바람의 방향을 살피고 흙을 파서 냄새를 맡고 별의 위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기다. 틀림없어. 연희의 입에서 나지막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비결서에 적힌 대로였습니다. 좌청룡 500호가 감싸 안고 물이 합쳐지는 자리에 혈이 생기나니 그 혈 위에 똥이 쌓이고 풀이 썩으면 범인은 더러운 줄만 알되 현이는 보배인 줄 아느니라. 이 똥밭 아래에는 천하의 명당 혈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혈의 아래에는 반드시 약수 줄기가 흐르고 있을 터였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말씀이 연희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연아, 명당이란 것은 보기 좋은 곳에만 있는 게 아니란다. 하늘이 진짜 보물을 숨길 때는 가장 더러운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 숨기느니라. 연희는 흙을 쥔 손을 가슴에 모았습니다. 외할아버지, 제가 찾았습니다. 시집 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들 다로가 장터에서 돌아와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최자수 어른이 우리 집 논 위쪽에 볼을 맞겠다 합니다. 그리 되면 우리 논에 물이 안 옵니다. 박씨 마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 최자수가? 최자수, 이 고을에서 가장 큰 지주였습니다. 논 40 마지기에 밭 20 마지기, 소 10마리에 머슴 5, 고을 현감도 최자수 앞에서는 말을 놓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 양반이 왜 갑자기? 글쎄, 올해 가뭄이 들 거라고 미리 물을 가두겠다나 뭐라나. 우리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박씨 마님이 주먹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으냐. 그 양반한테 대들 수도 없고. 방 한쪽에서 연희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눈이 잠깐, 아주 잠깐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등이 굽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었습니다. 허름한 두루마기에 삿갓을 쓰고 보찜 하나를 메고 있었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주저앉아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있는 것을 연희가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연희가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주먹밥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아침에 자기 몫으로 챙겨둔 보리 주먹밥이었습니다. 노인이 주먹밥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연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가씨, 고맙구나. 아닙니다, 어르신. 어디 사느냐? 마을 남쪽 오씨네 집입니다. 오씨네, 노인이 주먹밥을 다 먹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아가씨, 예, 내 손을 보자꾸나. 연희가 멈칫했습니다. 손이요? 허허, 관상이 아니라 그냥 고마운 사람의 손을 보고 싶어서 그러네. 연희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이 연희의 손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을 살폈습니다. 노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 손은 흙을 많이 만진 손이구나. 밭일을 좀 합니다.
바칠? 아니, 이것은. 노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잘 살아라, 아가씨. 내 앞에 좋은 일이 있을 게야.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연희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보찜에서 살짝 비어져 나온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폐철이었습니다. 풍수사가 쓰는 나침반. 연희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개나리도 시들어갈 무렵 가뭄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20날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논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울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최자수는 약속대로 볼을 막았습니다. 오신의 논에는 물이 끊겼습니다. 이러다 올해 농사를 망치겠구나. 박씨마님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로가 최자수를 찾아가 사정했지만 돌아온 것은 냉대뿐이었습니다. 내 논에 물도 부족한데 내 논까지 걱정할 겨를이 있겠느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집안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연희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똥밭에 나가더니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 종일 팠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팠습니다. 전연이 또 미친 짓을 한다.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큰 며느리 갑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똥밭에서 금이라도 나올 줄 아나 봐요. 바보가 땅을 알면 소가 글을 읽겠지요. 그 말을 또 들었습니다. 연희는 이를 악물고 삽질을 계속했습니다. 달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왔습니다. 연희, 대체 뭘 하는 거요? 그만두시오. 손이 다 까졌소. 조금만 더요. 대체 뭘 찾는 거요? 연희가 달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멍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달수는 그 눈빛에 말을 잃었습니다. 서방님, 저를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달수는 한참 연희를 바라보다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삽 하나 더 가져오겠소. 그날부터 달수와 연희는 함께 똥밭을 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 심해졌습니다. 오신의 작은 놈 부부가 둘 다 미쳤다더라. 똥밭을 파고 있다네. 뭘 찾으려고? 미친 사람이 뭘 찾겠어. 바보 며느리 따라서 남편도 바보가 됐지. 우물가 아낙네들이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박씨마님은 분이 치밀어 밥상을 뒤엎었습니다. 당장 그만둬. 집안 망신을 시킬 셈이냐.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달수가 말했지만 박씨, 나님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뭘 기다려? 똥밭에서 금이 나오기를, 물이 나오기를, 물도 안 나오는 땅에서 뭐가 나온다고? 연희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물이 나올 겁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씨마님이 연희를 노려보았습니다. 뭐라고? 그 땅에서 물이 나올 겁니다, 어머님. 인연이 박씨마님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찰싹 또 한 대 맞았습니다. 바보가 무슨 수로 물이 나오는 걸 안다는 거냐. 큰 며느리 말이 맞다. 바보가 땅을 알면 소가 글을 읽겠지. 내일까지 그 짓을 안 그만두면 너는 이 집에서 나가는 줄 알아. 연희의 뺨에서 피가 맺혔습니다. 박씨 마님의 손톱에 긁힌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피가 턱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이불 속에서 비결서를 꺼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투과하여 낡은 종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연희의 손가락이 한 대목을 짚었습니다. 혈액 아래 세 자쯤에 반드시 돌이 있으니 그 돌을 뚫으면 물이 솟으리라. 세 자, 약 9뼘, 아직 3뼘이 남았습니다. 연희는 비결서를 품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외할아버지, 조금만 더 참겠습니다. 가뭄은 더 심해졌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개울이 말랐습니다. 우물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걱정이 그림자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최자수는 볼을 더 높이 막았습니다. 이제 옷시내뿐 아니라 아래쪽 논 여러 집이 물이 끊겼습니다. 이러다 마을이 망하겠구먼. 노인들이 정자나무 아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침 연희와 달수가 똥밭에서 삽을 내려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쿵. 삼날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달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이다. 돌이 나왔소. 연희가 달려왔습니다. 구덩이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널쩍한 돌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깨야 합니다. 깨라고? 이 돌 아래에 물이 있어요. 달수가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달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정을 가져와 돌을 내려쳤습니다. 깡, 깡, 깡. 돌에 금이 갔습니다. 깡, 깡. 금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칼. 물이 솟았습니다. 맑은 물이었습니다. 차갑고 달고 가뭄에 마른 목을 적시기에 이보다 좋은 물은 없을 듯한 그런 물이었습니다. 물은 구덩이를 채우고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의 두 눈에서 물보다 먼저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왔다, 외할아버지. 나왔어요. 연희가 무릎을 꿇고 솟아오르는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갈라진 손바닥을 감쌌습니다. 물집이 잡힌 손가락 사이로 맑은 물이 흘렀습니다. 달수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연희, 대체 어떻게? 연희가 웃었습니다. 시집 온 뒤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문은 불보다 빨리 번졌습니다. 똥밭에서 물이 나왔다. 약수라네. 맑고 달디단 약수. 가뭄에 물이 솟다니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두레박으로 물을 퍼 올려 마셨습니다. 달고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김영감, 허리가 굽어 지팡이 없이는 못 걷던 노인이었습니다. 약수를 석 잔째 마신 날, 지팡이를 놓고 걸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허리가 펴지는 것 같구먼. 이웃집 분인의 아낙,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고생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약수로 세수를 하자 사흘 만에 두드러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세상에, 이 물이 약인가 봐. 소문은 마을을 넘어 이웃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수레를 끌고 먼 곳에서까지 약수를 구하러 왔습니다.
똥밭은 더 이상 똥밭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약수밭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눈이 번쩍 뜨인 자가 있었습니다. 최자수였습니다. 똥밭에서 약수가 나왔다고? 그 약수가 병을 낫게 한다고? 최자수는 곧바로 오씨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씨, 박씨 마님이 나와 맞았습니다. 좌수 어른, 어인일로 최자수가 부채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그 약수반 말이오. 내가 사겠소. 박씨 마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팔라고요? 300냥을 치르겠소. 50냥의 산 땅이니 6배 이득 아니오. 이만한 장사가 어디 있겠소. 300냥. 박씨 마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큰며느리 갑순이 옆에서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300냥이면. 그때 연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 됩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최자수가 연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뭐라? 이 땅은 팔 수 없습니다. 최자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 땅의 주인입니다. 바보 며느리가 산 똥밭이라며? 최자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500냥을 치르지. 이 이상은 없다.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00냥을 주셔도 팔 수 없습니다. 인연이. 최자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감히 좌수한테 년이 되어서 입을 놀려? 그래, 안 팔겠다. 좋다. 두고 고자. 최자수가 돌아갔습니다. 발걸음이 사뭇 험악했습니다. 박씨 마님이 연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년아, 500냥을 거절해? 미쳤어. 진짜로 미쳤어. 어머님, 이 약수는 마을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독차지하면 그 물은 말라버립니다. 뭔 소리야? 독차지한 우물은 썩습니다. 연희의 말에 박씨 마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보가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최자수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씨네와 거래하는 자는 내 소작도 끊기는 줄 알아라. 최자수가 마을에 공포를 뿌렸습니다. 장터에서 오씨네에게 물건을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웃집 사람들도 눈을 피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었습니다. 다 내년 때문이야. 내가 좌수 어른 체면을 깎았으니 이 꼴이 된 거야. 매일같이 구박이 쏟아졌습니다. 큰며느리 갑수는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머님, 저 바보만 내쫓으면 좌수 어른 노여움이 풀리실 겁니다. 약수밭도 좌수 어른께 넘기시면 우리 집이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박씨 마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박씨 마님이 연희를 마루에 불러 세웠습니다. 연희, 예, 어머님, 내일 아침에 이 집에서 나가거라.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마당의 풀벌레 소리마저 끊겼습니다. 어머님, 너는 이 집의 화근이야. 내가 있으면 이 집이 망한다. 짐을 싸서 나가라. 연희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연희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연희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달수가 대문 앞에서 쫓아왔습니다. 연희, 어머니 말씀을 듣지 마시오. 내가 말려고겠소. 서방님, 연희가 달수를 돌아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연희의 얼굴이 고요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떠나야 서방님과 어머님이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약수밭은 절대 좌수에게 넘기지 마세요. 그 약수는 마을의 것입니다. 연희, 약속해 주세요. 달수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약속하겠소. 연희가 짐을 꾸렸습니다. 옷까지 한 벌, 빗 하나, 그리고 품속에 감춘 낡은 비결서. 새벽이 오기 전 연희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문 밖으로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연희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이슬에 젖은 흙이 발바닥에 차가웠습니다. 시집 온 첫날 새벽에도 이렇게 맨발로 흙을 밟았었지요. 그때 연희가 흙을 쥐며 느꼈던 확신이 지금은 눈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를 거두면 친정 어머니까지 수치를 당할 터였습니다. 연희는 산 아래 버려진 움막 하나를 찾아 그곳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허물어진 벽에 바람이 들이쳤습니다. 밤이면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연희는 매일 아침 똥밭 가까운 언덕에 올라가 멀리서 약수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물가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최자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희를 내쫓았으니 이제 땅을 넘기시오. 최자수가 다시 옷시내를 찾아왔습니다. 달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수밭은 팔 수 없습니다. 연희와 약속했습니다. 약속. 쫓겨난 연과의 약속? 허허. 옷신의 작은 놈도 바보였구먼. 최자수가 비웃었습니다. 며칠 뒤 최자수는 관아에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옷신의 집안이 약수를 빙자하여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 사기를 치고 있으니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옷신에는 약수값을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자수는 관아의 아전에게 뒷돈을 먹였습니다. 곧 관가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오달수, 사기 혐의로 관아에 출두하라. 달수가 끌려갔습니다. 박씨 마님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세상에 이 집안이 왜 이 꼴이야. 큰 며느리 갑수는 시어머니가 우는 것을 보며 나당 한쪽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갑순의 얼굴에 걱정은 없었습니다. 대신 계산하는 눈빛만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약수밭을 넘기시지요. 작은 서방도 풀려나고 좌수, 어른 노여움도 풀리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박씨 마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야겠지? 당연하지요. 바보 며느리가 산 똥밭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건데 차라리 좌수 어른께 넘기고 돈이라도 받는 게 낫지요. 박씨 마님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대문이 열렸습니다. 연희가 서 있었습니다. 더 마른 얼굴, 더 거친 손, 하지만 눈빛은 시집 온 날의 멍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연희의 옆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 장터에서 주먹밥을 건넸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뒤에 관복을 입은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을 현감의 관인이었습니다. 누구? 박씨 마님이 더듬거렸습니다.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팡이를 놓고 등을 펴고 삿갓을 벗었습니다. 등이 굽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형형한 장신의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60이 넘었으나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에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감이 앞으로 나와 노인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사대감, 이곳이 바로 그 마을이옵니다. 어사, 암행어사,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씨 마님이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갑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고을에 암행을 나온 것은 최자수의 비리를 살피기 위함이었소. 볼을 막아 양민의 논에 물을 끊고 거짓 고발로 무고한 사람을 가두고 가나 아전에게 뒷돈을 먹여 공물을 농단한 죄 이미 모두 확인하였소. 현감이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아전들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달수는 즉시 풀어주시오. 그리고 최자수를 잡아오시오. 예.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현감이 허겁지겁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사가 연희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마을에 들르지도 않았을 것이오. 박씨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옵니까? 장터에서 이 아가씨가 쓰러진 나에게 주먹밥을 건넸소. 그 주먹밥 하나에 내가 이 마을에 머문 것이오. 머무는 동안 최자수의 행패를 알게 되었고 이 아가씨가 시집에서 쫓겨난 것도 알게 되었소. 어사가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아가씨의 손을 보았을 때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소. 마당에 바람이 멎었습니다. 나무집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대청마루에 비스듬히 내려앉아 먼지 하나하나가 보일 만큼 시간이 느려졌습니다. 어사가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이제 말해도 돼요. 연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사 대감, 유학산인의 손녀지요? 바람이 한 줄기 불었습니다. 마른 잎이 마당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씨 마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갑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당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연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양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깊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눈. 연희가 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닳아 색을 알 수 없는 책. 모서리가 해지고 실밥이 풀린 책. 하지만 그 안에 글자 하나하나에는 유학산인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외할아버지 유학산인의 풍수 비결서입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이 고을에서 가장 뛰어난 풍수사였습니다. 산의 형세를 읽고 물의 흐름을 짚고 흙의 빛깔과 냄새로 명당의 혀를 찾으셨습니다.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유학산인 그 유학산인 20년 전에 관가에 끌려가서 그 풍수사의 손녀라고 연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모함을 받아 곤장 아래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이 비결서를 제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기결서의 낡은 표지에 번졌습니다. 여자가 풍수를 안다 하면 화를 입느니 때가 올 때까지 바보처럼 살라고. 바보는 아무도 경계하지 않으니 그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박씨 마님이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큰며느리 갑수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뒤둥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어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장터에서 이 아가씨의 손을 보았을 때 흙을 읽는 손이라는 것을 알았소. 보통 사람이 흙을 만지는 손이 아니라 풍수사가 흙을 읽는 손이었소. 나 또한 젊은 시절 유학산인에게 풍수의 기초를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손놀림을 알아본 것이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그럼 똥밭에서 약수를 찾은 것도 바보가 아니라 풍수사의 눈으로 혀를 찾은 것이었단 말이요. 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이 아가씨는 유학산인의 풍수를 이어받은 당대 최고의 풍수 전승자요. 똥밭이 아니라 천하의 명당을 알아본 것이요. 똥밭을 산 것이 바보짓이 아니라 이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짓이었던 것이요. 그 순간 큰며느리 갑순이 한 말이 나당의 공기 속에 메아리쳤습니다. 바보가 땅을 알면 소가 그를 읽겠지요. 아무도 그 말을 소리내어 되뇌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갑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갑순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약수밭에서 물을 길어 마시며 바보가 파놓은 우물이라 비웃었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우리가 눈이 멀었지. 바보는 우리였구먼. 정자나무 아래 앉아 있던 김영감이 지팡이 없이 걸어와 연희 앞에 섰습니다. 아가씨, 이 늙은이의 허리를 세워준 것도 마을의 목을 적셔준 것도 다 아가씨였구먼. 이 늙은이가 사죄하겠소. 김영감이 허리를 숙여 절했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연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뒤 관아 포졸들이 최좌수를 끌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나를 아느냐? 최좌수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어사가 앞에 서자 최좌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사 대감? 최좌수, 볼을 막아 양민의 물을 끄는 죄, 거짓 고발로 무고한 백성을 가둔 죄, 가나 아전에게 매물을 써서 공물을 농단한 죄, 이 모든 것을 내가 부인하겠느냐? 최좌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 용서하십시오. 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0여 년 전 유학산인을 모함하여 관가에 고발한 자가 내 아비 최참판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최좌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미천한 놈이 풍수를 빙자하여 낭방가의 명당을 흔든다. 내 아비가 쓴 고발장의 문구다. 유학산인은 그 곤장에 목숨을 잃었고 그 사이 내 아비는 유학산인이 봐두었던 명당을 제 것으로 만들었지. 대대로 남의 것을 빼앗는 집안이로구나. 최좌수가 이마를 땅에 찌으며 벌벌 떨었습니다. 연희가 최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움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증오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한이 오늘에야 풀렸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어사는 최좌수를 관하로 압송하고 막힌 볼을 헐도록 명했습니다. 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오신의 논에도 마을 아래쪽 논에도 맑은 물이 흘러들었습니다. 달수가 관아에서 풀려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연희를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달려가서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갈라지고 물집 잡히고 흙이 배어있는 손. 연희 고생이 많았소. 연희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채로 웃었습니다. 서방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잖아요. 약수밭을 지켜주셨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달수의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박씨마님이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연희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연아, 시집 온 뒤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연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보도 아니고 년도 아니고 작은 며느리도 아니고. 연아, 박씨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 어미가 눈이 멀었구나. 바보는 내가 아니라 이 어미였다. 박씨마님이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며느리의 손을 용서해다오. 연희가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제 어머니입니다. 용서하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이 마루의 나무 바닥에 떨어져 번졌습니다. 큰며느리 갑수는 마당 한쪽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희가 갑순을 보았습니다. 형님, 갑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형님도 고생이 많으셨지요. 같이 잘 살아요. 갑순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마당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연아, 봄바람이 마당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어디선가 꾀꼬리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사가 떠나기 전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유학산인의 이름을 관해서 복권하도록 건의하겠소. 모함으로 죽은 것이니 마땅히 명예를 돌려드려야지. 연희가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 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운 것은 나요. 그날 장터에서 쓰러진 나에게 주먹밥을 건넨 것은 아가씨였으니 끝까지 주먹밥을, 끝까지 주먹밥이 이 마을을 살린 것이오. 어사가 보찜을 메고 떠났습니다. 어사의 보찜에서 패철이 살짝 보였습니다. 연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예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같은 풍수사의 눈을 가진 사람, 같은 하늘 아래서 산을 읽고 물을 읽는 사람.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저분과 벗이 되었겠지요. 그해 여름 비가 내렸습니다. 시원한 소나기가 메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가뭄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약수밭의 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든 안 오든 맑고 찬 물이 콸콸 솟아올랐습니다. 연희는 약수밭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누구나 와서 물을 길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수밭 입구에 작은 안내판을 세웠습니다. 이 약수는 유학산인이 남긴 가르침으로 찾은 것입니다. 누구의 것도 아닌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안내판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약수밭 앞에 모여 유학산인의 덕을 기리게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연희는 집 뒤 감나무 아래에 앉아 비결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달수가 곁에 와 앉았습니다. 연희, 예, 그 책 많이 달았소. 10회 넘게 읽었으니까요. 언젠가 다 달아 없어지면 어쩌겠소? 연희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외웠으니까요. 전부요. 외할아버지가 읊어주신 것까지 합치면 이 책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달수가 감탄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요.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건 외할아버지예요. 저는 그 가르침을 지킨 것뿐이에요. 감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홍시가 가지마다 매달려 있었습니다. 연희가 홍시 하나를 따서 달수에게 건넸습니다. 달수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세상 모든 약수보다 더 달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희에게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아이가 5살이 되던 해의 어느 밤, 연희가 딸아이의 손에 낡은 비결서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뭐야, 엄마? 외증조 할아버지의 책이란다. 뭐가 적혀 있어? 산을 읽고, 물을 읽고, 바람을 읽는 법이 적혀 있단다. 나도 읽을 수 있어? 연희가 딸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럼 내가 읽을 수 있어. 연희가 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눈을 닮은 눈이었습니다. 깊고 맑고 먼 곳을 볼 수 있는 눈. 다만 기억해라. 때가 올 때까지 참을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혼자만의 것으로 두지 마라. 나누어야 살고 독차지하면 마르느니라.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가 딸을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같은 달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비결서를 건네주시던 그 밤의 달. 시집와서 맨발로 흙을 밟던 새벽의 달. 똥밭에서 물이 솟던 날의 달. 달빛이 낡은 비결서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글씨가 닳아 반쯤 사라진 표지 위에. 하지만 그 안의 가르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머릿속에, 연희의 손끝에, 그리고 이제 딸아이의 손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옛사람들이 이런 말을 남겼다 합니다. 바보라 놀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똥밭이라 버린 땅이 가장 귀한 땅이었다고. 하늘이 보물을 숨길 때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더러운 곳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 숨기는 법이라고. 연희의 약수밭은 그 뒤로도 나르지 않았다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약수를 마실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하지요. 바보가 아니라 알 사람만 아는 것이었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가장 소름 돋았던 장면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